국,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 그런데 여기 식사 구성에 우유. 그 억지로라도 저런 걸 다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서 좋은 영양 상태로 이제 올라서는 게 중요해요. 호진쌤도 이 내용 알고 있었나요? 제가 역사에 좀 약해서요. 저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상선 바로 알기의 갑상선 브로스들입니다. 오늘도 빅브라더 장항석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 바로 영양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이 영양 부분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뭘 먹어야 할지, 뭘 먹지 말아야 할지,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격상 더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의사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그렇다. 뭘 먹어야 되냐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재밌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의료봉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장훈생도 갔었던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뭘 조심해야 돼요? 막 꼭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고기만 먹으니까 고기를 좀 덜 먹고 채소를 좀 먹고 덜 짜게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뜨악한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좀 다른 걸 기대하셨나? 그게 다예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이해한 게 고기를 덜 먹으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 질문이 참 재밌었는데요. 매운 게 나쁘지 않냐. 매운 거? 자기 나라 의사들은 매운 음식이 제일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희 나라는 지금 마라탕, 엽떡 이런 거에 진짜 절여져 있는데 저희 나라에 오면 진짜 놀라시겠는데요? 저도 이 말 들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라탕, 엽떡 이런 거 이제 거의 독국물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마라 엽떡도 나왔거든요. 진짜 이제 매운 거에 매운 것까지 겹쳐진 그런 게 나왔는데 그 맛을 모르니까 안타깝네요. 나라마다 소위 말하는 길들여진 패턴이 너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가장 올바른 정보, 그런 걸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혹시 다른 나라에서 봐도 수긍할 만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올바른 영양 섭취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장학생님 주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 냉장고도 모르는 식품의 진실이라는 책도 쓰신 적이 있고요. 그때 저 아는데 별 도움 안 돼요. 이분의 얘기는 약간 그거 별로 도움 안 돼, 그거 별로 도움 안 돼,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 별로 도움 안 되실 것 같은데. 내가 좀 그런 이미지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갑상선암 센터에서 매년 하는 대민 강좌, 건강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 환우의 카페에다가 미리 이제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뭐가 궁금해요? 이런 걸 받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영양제 관련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뭘 먹으면 될까요? 삼시세끼 밥이라도 좀 제발 하지 마라. 이제 아무래도 제 환자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이게 참 틀린 말은 아닌데. 저 웃음 표시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삼시세끼 밥이라고 말씀해 주시 말고요.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이제 좀 성의 있게 대답을 하라는 말로 그쵸. 받아들여서 오늘 좀 성의 있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성의 있는 대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영양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영양제를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도 거의 모든 내용이 영양제예요. 영양 관련 내용을 오늘 이제 다루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비타민 D 이런 거 이제 소개하는 그런 영상도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기에는 어떻게 할까?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치료 끝나고 나서 유지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수술 직후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수술 직후에는 사실 골고루 먹어라는 똑같은 말인데 좀 성의 있기 위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진짜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 기본 영양소가 이제 탄단지인 건 저희가 다 알잖아요. 이걸 기본으로 한 식단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무기질, 비타민, 칼슘 이런 것들을 보강한 식품 그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지방군에
식물성 기름류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식물성 기름을 좀 더 권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쭉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저 채소도 한번 보실까요? 네. 채소에 보면 무, 배추 이런 게 아니라 뭐 당근, 오이 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유리한 채소들을 좀 더 강화시켜 놓은 것이다. 심지어 버섯까지 이렇게 해놨다고 보는 거죠. 근데 좀 신기한 게 육류에는 저희가 보통 돼지가 되게 더 기름이 많다고 생각해서 좀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돼지가 첫 번째로 나와 있네요. 그건 이제 조리 방법에 따라 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돼지고기는 지방과 고기가 서로 분포가 달라서 분리가 잘 되는데 소고기는 잘 아는 것처럼 마블링 이런 걸 갖다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기 결 사이에 하얗게 기름이 있으니까 분리가 좀 어렵다는 그런 면 때문에 돼지고기를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제 막 보쌈 이런 거 먹을 때도 비계랑 지방 부분 이렇게 떼고 딱 먹을 수 있는데 소 하면 뭔가 이렇게 지방 이렇게 긁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어육류군에 두부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표를 우리 병원 영양팀에서 제공을 해줘서 제가 감사하게 이제 갖고 왔는데 저 사실 약간 좀 당황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취지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니까 저기다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걸 저희가 몇 끼니 다 막 챙겨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에서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물론 이건 또 우리 영양사님 준비하신 슬라이드예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상을 차리면 된다는 것인데, 국,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 그런데 여기 식사 구성에 우유, 조금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병원 식사는 거의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우리 영양사님이 준비하시는 대로. 근데 이거 저희 급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급식 때도 꼭 이렇게 우유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입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밥이 나오면 사실 전 되게 즐겁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MC 말대로 솔직히 이렇지는 않는 경우가 좀 많고, 좀 영양사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전시용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하여튼 왼쪽에 있는 대로 몇 끼니 구성하면 아주 좋은 식단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식단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걸 사실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권장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게 권장된다는 거는 다 지켜지기 힘든 거죠. 그래도 저희가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독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꼭 지키셔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맥기니를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가 인스타를 개설하면 갑부 식단, 뭐 아니면 나비 식단 이렇게 해시태그를 거셔서 저희를 태그해서 스토리에 매일매일 올리는 그런 챌린지를 하는 것도 전 좋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참여하면서 건강한 식단을 서로 이렇게 공유해 주는 거죠. 네, 저희 미라클 모닝 챌린지 이런 게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인스타로 그렇게 챌린지를 해서 가장 잘해주신 분에게는 추천하는 영양제를 선물로 드린다든지 이런 걸 해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 백출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자, 어쨌든 이걸 이제 서머리를 좀 해보자면 수술 후에 회복기 굉장히 영양이 중요하죠. 이럴 때는 그 억지로라도 저런 걸 다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서 좋은 영양 상태로 이제 올라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빠른 회복을 위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매일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저희 환자분들은 원하시는 이제 정보가 있잖아요. 또 특별히 피할 것, 특별히 먹을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질문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려달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은 영양사님이 만든 슬라이드에 맨 마지막 글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딱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특별히 좋은 음식이나 가려야 할 음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너무 거부하거나 너무 이렇게 선호하거나 할 필요 없이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분들은 상처 덧나지 말라고 옛날 의사 선생님들은 기름진 거 피하라고도 하신 분 적도 있었고 한데. 그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기름진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서양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이미 다 멸종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옛날 이야기 했으니까 상처 덧날까 봐 여름철에 수술 받기 싫어했었어요. 네, 그런 거 아직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요새는 그거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성형수술을 무조건 가을 그 시즌에 잡잖아요. 누가 여름 더워 죽겠는 누가 그건
양념을 그건 이제 하나요? 세수하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덧날까봐 그러는 건데. 아, 그런 거예요? 네. 예. 아직 그 얘기는 떠들고 있습니다. 떠든다? 사실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수술 못 하겠네. 그래서 한국으로 먼저 그래요?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였어? 글쎄요. 몰랐네.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자, 다음은 고칼슘식입니다. 갑상선 수술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부갑상선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칼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칼슘 수치가 부족하기 시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제품입니다. 사실은. 정말 유제품의 함량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여기 또 채소에 고추잎? 이런 것도 좀 성분이 높은데요? 성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흡수율이에요. 여기 보는 대로 가장 흡수율이 높은 것은 유제품입니다. 만약 고추잎을 우유 정도 효과를 보게끔 먹으려면 뭐 엄청난 양으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뼈째 먹는 생선, 멸치 같은 것도 의외로 흡수율이 낮아서 엄청나게 몇 끼니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딱 칼슘 하면 멸치가 떠올랐거든요. 사실 광고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멸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에서처럼 균형 잡힌 식사에 유제품을 이용하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유당불내증이라고 해가지고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유를 데워 먹거나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우유들이 있어요. 아 맞아. 소화 잘 되는 그렇죠. 우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하든지 뭐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MC가 약간 틀리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요새는 그걸 소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유당 분해 효소가 없는 게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기 때는 엄마 젖을 먹고 소화시켜야 되니까 유당 분해 효소가 있다가 어른이 되면서 젖을 떼고 나면 이제 어른이 되면서는 그 효소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소화를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데 우유를 어른이 되었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이제 일종의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돌연변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요만큼을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데 저 같은 사람이 소수에 속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한 9,000년 정도 전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목축이 처음 시작됐을 때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유리했던 거예요. 생존에. 그러면서 이게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돌연변이가 발생한 게 아프리카에서 한 4번 발생했고 유럽에서 1번 발생해서 이런 체질이 퍼져나갔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거는 돌연변이라는 건 사실은 대부분은 살아남기 힘든 열성 인자를 가진 건데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유리한 게 오히려 문화적으로 퍼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유전자 문화의 공진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전자의 어떤 변화와 문화의 변화가 동시에 같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죠. 유전자 문화의 공진화. 그냥 말 자체부터도 어려운데 호진쌤도 이 내용 알고 있었나요? 제가 역사에 좀 약해서요. 저도입니다. 유당분해 효소 이런 건 잘 아는데 이런 이야기도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또 장하서 쌤은 역사를 좋아하시니까 이 내용은 또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어떤 방송에서 책을 강독해준 프로그램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때 권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책은 어려운데 내용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이걸 하면서 이런 그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어렵긴 하지만 흥미가 있으시다면 지구의 정복자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양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기에는 어떻게 할까? 방사성 동요연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치료 끝나고 나서 유지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제품입니다. 사실은. 다음 칼슘 흡수를 돕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음식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간유, 등푸른 생선, 계란, 버섯 등이 있겠죠.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약간 생선 통조림 같은 거거든요. 막 꽁치 통조림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의외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함유가 가장 높은 게 대구 간유네요.
약간 오메가3 같은 걸까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릴 때 간유구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먹게 하면 좀 있으면 이렇게 막 그 생선 비린 기름 냄새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런 것들이 아마 좀 개선돼서 요새 나온 것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약 많이 하는 우리 장원 씨 뭐 이런 거 있나요 요새? 뭐 현실적으로 음식으로 비타민 D 권장량을 채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약을 먹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중요한데 비타민 D 약은 대부분 비활성화 성분이 많아서 햇볕을 쬐는 게 사실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을 피하는 것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탄산음료, 커피는 솔직히 좀 흡수를 좀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뭐 먹으면 안 되나요? 그랬을 때 저는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텀을 띄워서 드시는 거는 뭐 사실 큰 문제는 없고, 특히나 이제 또 그렇고 짠 음식은 자체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소변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는, 배출을 많이 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조금 흡수를 방해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해외 약품 팔고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코드 리버 캡슐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구 간유.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그런 약들이 아직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오메가3라는 약도 대구 간유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비타민 D를 먹으면서 또 햇빛에도 자주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갑상선 수술후가 아니어도 평소에도 잘 지켜주시면 좋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지방 섭취를 수술 후에는 좀 제한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갑상선 근처에 그 림프관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근데 그 림프를 다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유미루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 유미루는 이제 이렇게 보통 저기 위에 있는 저 피주머니라고 부르는 저 백에 저렇게 이제 핑크빛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이렇게 뽀얀 액체가 나오는 게 림프액이 새는데요. 네. 림프액의 주 성분 중에 뽀얗게 보이는 게 이제 지방 성분이 많아서 저래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면은 지방 섭취를 조금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미류 같은 걸 방지하기도 하고 좀 적게 나오게 해서 빨리 먹게 하는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식품 선택에도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게 되고 그 조리할 때도 기름 사용에도 최대한 기름을 좀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이제 뭐 찜기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걸 이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독자 여러분들도 식품 이제 선택이야 뭐 훤히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래도 오늘 성이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한번 알아보면요. 네.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굳이 그 만들어 온 거는 유제품의 일반 우유라는 게 있죠. 지금 무슨 뜻일까요? 근데 아까는 우유를 꼭 드시라고 말을 하셨는데 여긴 또 피해야 될 식품으로 일반 우유가 있네요. 그러면은 일반 우유라는 저기 거는 제목은 이제 지방 섭취를 제한할 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지방 우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유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 지금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우유에 유지방이 많으니까 그런 걸 피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환자들한테 이제 무지방 식이를 처방을 해요. 처방을 하는데 딱 가보면 떡하니 이제 우유가 딱 놓여 있어요. 아, 저는 뭐 기겁을 하죠. 근데 이제 딱 보면 무지방 우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무지방이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무지방 우유는 지방이 하나도 없는 우유가 아닙니다. 지방이 적은 우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무지방 식이를 하려면 무지방 우유도 안 되고 두유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 동안은. 아,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몬드 이런 것도 기름이 안 많으니까 됩니다. 아몬드유, 뭐 무지방 우유 식물성- 저기 아보카도. 그러니까 지방이 들어가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네요. 네네. 이걸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술이나 치료가 다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사실 모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특별히 일반 생활과 다를 것이 없고 이 내용은 세계암연구재단에서 나온 건데 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정말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건강한 체중 유지, 운동, 식이 부분에서는 잡곡, 채소, 식이섬유를 강조했고 여기 보시면 하루 섭취하는 양을 채소는 2~3컵,
과일은 하루 한두 컵 정도를 권고했어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조금 제한하도록 했고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제한하고 당분이 너무 높은 음료나 술도 제한하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암을 예방하는 어쩌냐 하는 이제 선전하는 그런 약이나 보조식품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말자 이런 거죠. 그런 약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약, 보조식품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막 유산균 이런 거 챙겨 먹고. 근데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런 약들이 다 나쁜 거거나 뭐 사이비라는 건 아니고요. 그 사이비를 이제 가려서 선택을 하면 좋은데 이게 제가 저 만물상이라는 저 칼럼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게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사이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미국 대통령이 그때 환자들에게 소독약을 주사하면 코로나가 낫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사이비라고 막 비난받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조심하라 이런 거예요. 이 약이 무슨 소련 KGB가 만들었다. 나사에서 나왔다. 그것도 몰래 나왔다. 네.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개발됐다. 이러면 일단 요건 사이비구나 생각하면 좋고요. 또 뭐 그런데요. 제약회사가 뭐 자기네들 억압하고 의사들이 자기네들 박해하고 있다. 이러면 상식이 아니죠. 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굉장히 효과가 있으면 뭐 옆에 아는 분이 소개하거나 아름아름으로 아는 언니니 뭐 이런 사람이 소개하는 게 아니라 벌써 노벨상 받고 떡하니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저런 사이비는 현혹되지 말자. 전 슬라이드 너무 보고 반가웠던 게 거기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외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심합시다. 그래도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져 있는 약은 믿지 마시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약을 드시는 걸 더 권장드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희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 타입 말고 이 타입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직전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술 전에 뭘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채널의 특징인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본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시도록 하고요. 기존에 치료가 있다면 그 치료는 유지하십시오. 당뇨, 고혈압 같은 것들도 혈당이나 혈압은 특히 더 잘 조절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이나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항혈소판 제제 같은 것은 미리 끊어야 됩니다. 이런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피가 잘 멎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갑상선 자체가 혈류가 아주 많은 기관이어서 피가 잘 멎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지고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갑상선 이제 수술할 때 보면은 이 약을 오래 끊을수록 좋지만 치료받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이 약은 보통 주치의와 상의해서 중단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들도 피해야겠죠. 수술하면서 쓰는 마취제도 그렇고 많은 약을 쓰게 되는데 이 모든 약들이 다 간을 통해서 대부분이 대사가 되어지는데 간이 무리가 온 상황이라면 위험할 수 있겠죠. 또 한약이 조금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 전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몸을 갖다 좀 컨디션 어느 정도 만들어서 오겠다. 그거 꼭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는 홍삼하고 오메가3 이런 약들도 끊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홍삼 같은 경우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근데 홍삼이 굉장히 혈액 응고를 좀 방해하고 혈액 순환을 워낙 잘 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드시고 오면은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수술해보면 뭐 이건 이제 다른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꼭 홍삼이나 오메가3는 일주일 이상 중단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술, 담배도 당연히 뭐 중단을 해야 되겠는데 뭐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후에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술 같은 경우도 간에 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항생제에 대해서 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미리 조사는 하겠지만 그걸 또 말씀을 못하시고 건너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항생제라든지 심지어는 드물게 테이프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수술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면 굉장히 이 두드러기 같은 게 나으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하셔야지만 봉합을 하고 우리가 테이프를 붙여놓는 그런 걸 피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심지어는 그 베타딘 알러지도 있고요. 알코올 알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소독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소독할 약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건 약을 바꿔서 해야 되니까.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의 체크리스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추가를 좀 하면 나는 이제 외래에서 막 상담을 끝내고 수술 범위 결정했고 이렇게 다 결정했으면 더 이상 인터넷 들어가서 보지 말아요.
웹서핑 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저것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이상한 치료법이 현혹되지 않아야 되지만 나쁜 친구도 만나지 말라. 그 나쁜 친구 중에서 이제 아는 엄마들이 중요합니다. 아는 엄마. 아는 옆집 엄마가 그런 말 했다. 거기서 이제 오지랖이 들고 보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과 같이 상의하라.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어떤 강의를 가고 마지막 말은 이거예요.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자. 나중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나면 불도저로도 못 막는 시간이 올 수 있다. 조심하자. 이런 뜻을 꼭 이야기합니다. 네. 역시 좀 까칠하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을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옳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두 분 교수님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과 2023년 요 사이에 TG가 엄청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TG가 확 뛴 거잖아요. 무려 한 6배 이상 튀었어요, 지금. 환자들이 저럴 때 뭘 걱정할까요? 뭐 암이 생겼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좀 보시죠. 우선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작용 규정이 있는데요. 우선 호르몬 대사를 증진시키는 조건입니다. 이 말은 호르몬을 조금 더 빨리 분해시켜서 기능을 낮아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결핵약의 일종인 리팜핀이라는 약이 있고 신경계통 관절 치료제로 쓰이는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페노바비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하는 약인데요. 즉 신지로이드를 먹었을 때 흡수가 방해되는 약. 이 약은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사람들, 호르몬 치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약들이겠죠. 이런 약들을 복용해야 할 때는 꼭 주치의랑 상의하고 그 약을 먹는 동안에는 갑상선 호르몬 약을 좀 높여서 복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써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고지혈증 치료제예요. 로바스타틴 계통, 콜레스티라민 이런 것도 있고 위벽 보호제라는 스크랄페이트, 수산 알루미늄 이 약은 우리가 겔로 많이 짜서 먹는 제제인데요. 겔포스. 예, 그런 거죠. 이게 딱 겔포스가 그거예요. 이런 약들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뿐만 아니라 다른 약들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분제가 있는데 이 약은 다른 어떤 약과도 따로 분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스님 항상 강조하듯이 저 환자한테 말씀드리는데 갑상선 호르몬제 아침에 드시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공복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약을 드시라. 다른 약을 드시라.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몸속에서 흡수된 T4 성분이 액티브 폼으로 활성화돼야 갑상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과정을 방해하는 약입니다. 아미오달론, 요오드 함유 조영제 등이 있죠. T4 성분은 우리가 아는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등 호르몬 계통의 약입니다. 그리고 약 자체가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약들도 있는데 메포민, 당뇨약이 비만형 당뇨에 쓰는 약이고 리튬 등이 있죠. 그리고 한갑상선 약들은 말 그대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뭐 메티마졸이라든지 PTU 같은 거, 그리고 고혈압이나 부정맥에 쓰이는 베타 차단제, 스테로이드, 아스피린 등 소염제 계통도 그렇습니다. 이건 시간 텀을 좀 많이 띄워서 드시게끔 하면 큰 전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피해야 될 약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뭔가 갑상선 치료를 할 때는 갑상선 약만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피해야 될 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모든 걸 기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 전문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드시는지,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갑상선 기능 항진 유발을 하는 약, 저하를 하는 약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놨어요.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여전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많이 사용하는 약은 조금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딱 표를 보니까 항진을 유발하는 약보다 저하를 유발하는 약이 훨씬 많네요. 뭔가 기능을 방해하기는 쉬운데 그걸 증진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예를 들어 뭐 공부를 못하게 옆에서 뭐 같이 놀자 그러고 방해하기는 쉬운데 그 걔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능 항진시키는 약들을 한번 보면 대부분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이 약 자체가 기능 항진을 만든다기보다는 뇌 전체적인 그 신경계통의 그 컨트롤을 통해서 기능 항진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장원 선생님이 중요한 이야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다만 자신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꼭 주치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음식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음식들로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 그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오드 섭취가 너무 많으면 갑상선염이나 기능 항진을 유발할 수 있고 결핍되면 거대 선종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비록 간접적인 영향이지만 갑상선 건강에 뭐 좋지 못하겠죠. 이 내용도 복잡하니까 아예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음식, 적당량의 요오드, 과잉이 아닌 적당량의 요오드입니다. 해초류, 유제품, 계란 노른자, 셀레늄, 아연, 비타민 D, 황산화 성분,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 베리리, 그리고 기능에 방해되는 음식, 요오드 과잉, 결핍 같은 극단적인 요오드 섭취, 글루텐, 가공식품, 방부제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과 포화지방 등입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 뭐 가공식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건강한 음식이라고 지목된 게 갑상선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한동안 잘 유지되다가 이상하게 TG가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우리가 그 다이로글로불린의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TG가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즉 TSH가 증가한 경우, 그리고 사이로젠 약을 투여한 경우. 사이로젠이라는 건 제조합 TSH인데 이게 우리가 방사능 치료 전에 전처치로 이렇게 하는 약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맥 약 중에 아미오달론 같은 약, 항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초기나 항암제 복용 초기 이럴 때 TG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아스피린 등의 엔세이드 계통, 스테로이드는 TG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TG 레벨을 흔든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약 때문에 그 TG 농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음식은 요오드의 과다 섭취, 그다음에 글루텐, 가공 음식, 과도한 설탕, 카페인,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TG를 감소시키는 약은 항갑상선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마토스타틴 유도체, 그리고 신경계통 약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아까 갑상선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이 모두 TG 레벨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십자가 채소라는 거 사실 저는 이름만 알지 그게 사실은 십자가 채소 머리에 와닿진 않거든요. 뭐 브로콜리, 양배추, 뭐 시금치. 배추, 무 이 계통을 십자화 그러니까 꽃이 십자로 생겼다. 그래서 십자화. 꽃이 십자처럼 생겼다. 너무 기초 지식이 부족한데. 가사 실과 쪽에 이제 굉장히 약해요. 이들 야채를 생으로 먹으면은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갑상선을 크게 만들고 갑상선도 자라게 하지만 익혀서 먹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커큐민, 셀레늄, 아연, 비타민 D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들 성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례는 이제 증례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이나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저희가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 하는 이제 야채들 이런 것도 나와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그 주치의한테 전달을 좀 해서 한번 이 조사, 음식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갑상선 마사지라는 거 혹시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림프 마사지도 있고요. 갑상선 부위를 마사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왜 갑상선을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조작을 하다 보면 TG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들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 환자가 계속 갑상선 무슨 마사지를 하나? 근데 마사지를 무슨 몇 년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지금 혹시 그 갑상선 마사지 한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환자 있는데 마사지 하는 거 어때요? 그러냐?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계통의사 뭔지 모르지만 마사지를 해보라는 사람이 있대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등 쓸데없는 짓이라는 그런 생각. 그게 만약 캔서가 림프노드에 가 있다. 그냥 막 버티는 게 마사지.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갑상선 브로스 할 때 림프 바로 알기 마사지. 할 때도 나오긴 했는데 림프 마사지 그거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혹시 교수님 오랜만에 같이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저런 거 생각 안 해도 환자 잘 치료된다고 지금. 아니 근데 교수님 보면 놀라잖아요. 왜? 내가 22였는데 TG가 갑자기 158 이렇게 되면은 놀래죠. 너무 놀래죠. 22에서 28 이 정도로 쪘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158 뭐 이렇게 막 100 몇십이 딱 오르면 걱정하죠 교수님. 그래서 그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괜찮아요라고 한마디 하는 것보단 뭘 드세요? 어떠세요? 라고 하고 그러시다면 문제 없어요. 그 어프로치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런 환자 실제로 많이 봤어요? 저는 만만치 않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 외에도 정말 짜잘한 걱정이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괜찮다는 말 한마디보다는 이런 걸 한번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죠. 당연히 걱정을 한 게 맞는데 반절제하고 남아있는 갑상선에서의 TG 수치의 변동은 아주 유동적인 거 아닙니까? 이 반절제 하면 TG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저는 사실 이걸 보고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뭐 그거 걱정할 필요 없죠. 다른 다이티스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좀 올라가요. 근데 일반인 눈에서는 이건 당연히 걱정스러운.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죠. 반절제 난 수술을 했고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고 남들은 그냥 유지된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 왜 나만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은 너무 놀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음식이랑 약을 체크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게 여자들은 생리통 있을 때 타이레놀 같은 것도 먹고 아스피린 계통을 먹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머리가 너무 아픈데? 하고 먹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막 기억하고 있진 않잖아요. 가공 음식, 과도한 설탕, 카페인, 알코올, 글루텐 진짜 그냥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나가면서 내가 빵을 하나 먹었을 수도 있고 커피 하나 먹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 때 일인 건데 얼만큼이 많은 건지 어디까지가 용인되는 수치인 건지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환자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까 이제 우리도 참고하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이제 자꾸 소통해 나가는 게 우리 채널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 아주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갑상선 브로스는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제가 있으니까요. 의사분들과 함께 좀 꾸짖으면서 타이르고 많이 배워가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고요. 오늘 뒷례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세친 검사들은 검사의 정확도가 갑상선은 상당히 높죠. 근데 임파선에 대한 세친 검사는 약간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한 85, 88%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환자들이 그런 거 안 물어요. 퇴원하는데 저 정말 치킨 먹고 싶은데 언제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 나는 네, 안녕하세요. 갑상선 브로스 예스클리닉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관련해서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고용량이라고 한다면 100큐리 이상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보통 30ml 큐리 이상의 용량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고용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왕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하는 게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100큐리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아까도 했지만 경우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30ml 큐리까지는 통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입원 안 해도 되지만 그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격리가 입원해야 필요한 되기 때문에 경우죠. 그래서 고용량이라고 구분하는 건데, 솔직히 이제 고용량 치료로 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 이상으로 가는 게 더 좋죠. 훨씬 더 유리해요. 네. 다음 질문. 두 병원의 진단이 틀립니다. A 병원은 중앙임파선의 임파선 반응성 염증, 갑상염 때문에 생기는 임파선 종대, 반절제를 해야 된다. B 병원은 임파선 전이 전절제하고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된다. 반절제와 전절제는 수술 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질 거라 고민이 됩니다.
반절제로 알고 들어갔다가 발견되어 전이가 발견되어 전절제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전절제로 들어가서 반만 절제하지는 않는 거겠죠?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A병원과 B병원이 다르지만 전이가 나온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세친 검사들은 검사의 정확도가 갑상선은 상당히 높죠. 근데 임파선에 대한 그 세친 검사는 약간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한 85, 88%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정확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암이 있는데도 암이라고 진단을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암이라고 진단했으나 암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인 거지 진단이 됐다면 진단된 걸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전절제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갔지만 반절제로 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술 중에 이런 그 위험 인자를 다 따지는 거죠. 예. 식이 영양제 생활 습관에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도 모아봤습니다. 자, 셀레늄 어떻게 고르는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보통 권장량이 250 정도인가요? 하루 권장량 그 정도에 맞게 드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실 아직 셀레늄이란 약이 제대로 이렇게 막 나온 회사들이 거의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몇 군데 있는 회사들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을 겁니다. 그래서 셀레늄 일단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 용량에 맞게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우유를 먹으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 특히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이게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 텐데 저는 그런 말 자주 해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자, 우유가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뭐 배가 아픈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주 완전 식품에 가까운 그렇죠. 음식이에요.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자, 그래서 저처럼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은 그럼 우유를 못 먹느냐 그게 아니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거나 치즈를 먹거나 그러면 훨씬 더 칼슘 섭취도 좋고 단백질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게 옳고요. 자, 그분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자, 저지방식은 수술 후 한 달간만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 달 후 지방 섭취 가능하더런데 자유롭게 지방 섭취 괜찮을까요? 아니면 저지방식까지는 아니어도 지방 많은 음식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권하긴 하는데 측경구 임파선 곽청술 하신 분들 유니액이 나올까봐 그렇게 저는 권유를 합니다. 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조심하면 되고 집에 가셔서는 오히려 드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광범위 청소술, 곽청술이라고 했는데 그런 수술하고 나면 입원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3주 주의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가끔 환자들이 그런 거 안 물어요. 퇴원하는데 저 정말 치킨 먹고 싶은데 언제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 아니 나는 많이 받아서 네. 아니 퇴원하시면 괜찮아요. 드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지방 우유가 아닌 일반 우유 매일 한 잔씩 마셔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우유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당연히 좋아요. 영양성면으로. 그리고 저지방 우유에 대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저지방 우유가 정말로 지방을 조금 줄인 거지. 근데 가끔 무지방 우유라고 하긴 하지만 무지방 우유는 지방이 없는 우유는 아니에요. 낮은 거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네, 이런. 저지방식은 갑상선 전절제 환자에도 해당되나요? 저는 전절제하고 이런 분들은 뭐 그런 것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임파선 전이가 있어서 광범위 곽청술을 했던 환자들, 특히 좌측에 했던 환자들한테는 저지방식을 권하긴 하는데 요즘 저는 좀 또 그것도 별로 뭐 크게 뭐 작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그 예스 클리닉에서 수술 후 환자들한테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비치해놓고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때 네. 지방 없는 걸로 비치했다면서요? 아니 지방 없는 거 아니에요. 우유지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남 세브란스에서 워낙이 그 환자분들이 설레임을 사서 드시는 거 편의점 사서 드시는 거 보고 그게 그 지방 함량이 적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나는 이거 되게 계산하고 나둔 아니 줄 알았더니 그거 말고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또 과일 샤벳을 그런 식의 된 샤벳을 준비해 놨죠. 처음에는 설레임으로만 하다가 이제 그냥 과일 샤벳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예스 클리닉에서 이렇게 수술 후에 환자들이 아이스크림을 자유롭게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냉장고에 비치해뒀다 그러고 그것도 아주 선택을 아주 정교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좋은 아유, 점이라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방사성 동요소 치료를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좋은 음식, 영양제 뭐가 있을까? 이거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뭐 비타민 D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는 279에서 290페이지까지 해서 정리를 좀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결국은 그거예요. 뭐든 과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이제 좋은 영양소가 있게 밸런스 있게 잘 드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방송에서도 그건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